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미국의 1200달러 지급 경기 부양책에 암호화폐 거래소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나왔던 보고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퇴직연금의 긴급 인출이 허용이 되었다 라고 해서 되게 파격적인 소식이죠. 미국 의회는 해당 질병으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금융시장과 경제가 타격을 받자 광범위한 경기 부양의 조치 일환으로 해당 질병 구제 및 경제보장법에 관련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법은 긴급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 퇴직연금의 긴급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질병에 인한 긴급 상황에 따라 퇴직 소득을 유동화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중간 인출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공고하고 있는데 말뿐입니다. 공고니까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인출을 해서 쓰지 않을까, 또는 퇴직금 가지고 지금 굴려봐야 얼마나 이자 소득이 붙겠냐 라고 해서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은 3월 25일날 역사상 유례없는 해당 질병 법안을 승인했으며 3월 27일 하원에서 가결되고 트럼프의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법제화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법원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개인당 1200달러와 자녀당 500달러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주에 대한 급여세를 정지시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임시직 근로자 등의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2조 1천억 원 달러 규모의 1930년 뉴딜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 부양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의 자산 퇴직연금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긴급 인출이 허용이 되었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보통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60세 미만인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 10% 벌금을 물게 되나 이번에는 벌금이 면제가 된다 라는 점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긴급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3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긴급 인출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상환 보충할 수 있게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퇴직연금도 좀 본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정 운영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신용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측면은 국내에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 시즌 내 한시적으로 퇴직연금을 퇴직금 형태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법안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자들은 퇴직 소득의 일부를 유동화해서 긴급 자금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중간 인출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공고하고 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죠. 네, 이런 부가적인 내용은 그냥 눈으로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짤막한 상식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식이법에 대한 시행에 따른 스쿨종 사고 시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벌금이 강화되면서 해당 티맥 라이프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월 5,0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 보험, 여행 레저 골프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최근에 요것 때문에 이 상품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이 해당 내용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요게 좀 괜찮더라고요. 네, 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치는 분산 시스템 기술에 대한 신뢰 기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정 자리 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뭐 들어가져 있고요. 그거에 따른 또 부가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맨날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뭐 거래 비용 소요되는 시간적 부분과 수수료, 그리고 환전 부분에 대한 외환결제 리스크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탁월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이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암호화폐의 여러 가지 뭐 변동성과 문제점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화폐적인 측면으로 자리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통화량 대비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지 않는 형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분포화가 됐으면 분명히 가격이 안정권 라인대까지 들어오게 될 것인데, 지금 시점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화폐적 관점으로 풀이를 하고 했었을 때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플랫폼 소유 기술 기업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 중개 기관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화폐와 은행 화폐와의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카카오, 네이버와 지금의 시중 은행들과에 대한 싸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텐센트, 위챗페이, 뭐 알리바바 다 뭐 중국의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2019년도 1분기에 55조 4조 위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GDP가 99조 1조 위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됐다라는 걸 이 수치만 봐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앞으로 중국의 뭐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대출, 그러니까 지금의 지급 결제로만 사용을 했지만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금융 부분 또한 진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요. 네, 그래서 온라인 대출과 자산 운영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도 높일 것으로 보여진다. 스마트폰 보급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축으로 있었을 때도 당연히 디지털 화폐에 들어가는 DLT,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지게 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따른 또 효과도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쓰임새는 엄청나게 한층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작년 초 중국의 인민은행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과 제3자 모바일 결제 회사가 보관한 미지급금에 모두 PBC에 예치하도록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치는 마치 대형은행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듯이 거대 기술기업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 중개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다름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가 더 많이 생성될수록 규모와 범위는 경제는 더 크게 창출이 되고 생태계는 더 확장되며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통화는 더 큰 범용성을 갖게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PBC 등의 일부 중앙은행들의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 중개 기관의 최종 대부자가 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때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 화폐와 교환성을 가지게 되며 플랫폼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었을 때 국제화폐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통화에 대한 힘을 더 빨리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전자금융법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정인수 연구위원이 쓰신 글이 있어서 내용이 좀 괜찮아가지고 한번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돼서 속도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에서 하고 있는 PSD2 제가 미친 듯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 규정 관련되어져 있는 어카운트 인포메이션 서비스 등 페이먼트 인포메이션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금융 결제망에 직접 참가해서 은행과의 계좌 연결 없이 자금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말은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P2P 쪽이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법안이 나오고 있는 것도 되게 이 논리와 빗대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픈뱅킹 관련 정책 추진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10월달에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이 앞으로 8월 달에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P2P 형태가 어느 정도 이제 규제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P2P는 지금의 암호화폐에 대한 마케팅 시스템과 어느 정도 연결제 고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영향력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2020에서 2021년도 때 한국은행의 규정 개정 추진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마이 페이먼트, 그러니까 결제 자금 보유 없이 정보 제공만으로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지금의 암호화폐 시스템과 좀 비슷한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종합 지급 결제업, 그리고 핀테크 결제 사업자 금융 결제망을 일부 요건을 충족했었을 경우에는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을 인가 단위를 업종별로 기능별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왔고요. 더 나아가서 은행에 계좌 없이 현금을 인출 보관하고 결제송금, 금융상품, 중개 판매 등의 자산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월렛, 지금의 업비트 그런 형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하지만 지금의 원래 시스템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존에는 지금 코인만 담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군을 다 담을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정에 있는 월렛으로 인해서 원유, 곡물, 등등 ETF, ETN, DLS, DLF 등등 여러 가지 있는 상품 다 담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결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가 단위 개편, 신규 전자금융업에 대한 도입, 그리고 은행 결제망의 법적 근거, 안전성 확보,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감독 강화, 그리고 선물, 지불 전자지급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매우 좋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분산 원전 신호 환희, 지금의 DID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DID 기술을 갖고 있는 코인 회사들은 분명히 빠르게 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눈으로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다뤘을 때 또 내용이 상당히 또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5년 동안 전자금융업은 다수의 사업자 참여 함께 일평균 이용량이 4배나 성장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자가 100개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해줬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선물 전자지급 서비스가 급 성장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게 2020년도 보고서에서는 이게 더 많이 성장했다라고 아마 보여줄 것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지역화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페이의 뭐 제로페이, 뭐 인천페이, 경기페이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거가 아마 2020년도 보고서 나오면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오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당연히 해당 질병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그게 좋아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그게 유지가 되고 계속적으로 쓰는지는 내년이 되어 봐야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자금융업의 사업자 수와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를 보게 되면요. 전자고지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쓰고 있는 그런 거겠죠. 뭐 어디 결제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아니면 모바일 쿠폰 뭐 사가지고 뭐 선물 이용하기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 결제 대행이 가장 그 다음으로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는 기존의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권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신용카드에 대한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냐면 지금의 금융에 대한 시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기존의 네트워크망을 잘 이용을 해서 쓰면은 상관이 없지만 바보같이 멍청하게 또 가만히 있고 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위축되고 문제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한테 매우 땡큐이죠. 네. 근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선결제 방식에 대한 뭐 지역 화폐 쪽을 일부 그쪽으로 좀 손바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쪽에 대출이 신용 대출이나 카드 대출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쪽 비중이나 그리고 또는 신용카드를 쓸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자체가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화폐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뭐 신용카드사와 연계가 없이 진행되는 건 아닌데 그게 영업이익 쪽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국내에서 도입 예정인 본인 신용정보관리법 업과 지급지시 서비스업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지 커질 수 있다. 라는 언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결제 사업자의 한국은행 결제망에 대한 직접 참여 시 금융 시스템에 혼란이 우려되는 바 간접 참여 또한 유도할 필요가 좀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계정형으로 갈 거냐 토큰형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시장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고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커지는 건 맞는데 이게 범위가 조금 줄어드냐 아니면 그대로 다 크게 먹을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해외 주식 투자 부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환전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투자자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코인 쪽 관점으로 이런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네, 2020년 1분기에 외화증권 결제 금액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외화증권 결제 금액이 역대 2위, 3위권 보면 대략 400억 달러
또는 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500억 달러면 대략 한 60조 정도 잡으면 되겠죠. 올림 잡고.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주식 부분에 있어서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있죠. 테슬라 뭐 700% 증가했다. 뭐 기술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재미가 좀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뭐 자금이 좀 들어왔다. 뭐 그렇게 눈에 좀 들어오고요. 네. 유로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채는 결제되는 채권으로 발행국 2의 지역에서 발행국 통합 표시로 거래되는 채권 미국 위에 발행되는 유통되는 경우 부분을 또 말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유럽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늘어났고 일본도 좀 줄어들었고 홍콩, 중국은 오히려 증가와 감소가 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지금 영상을 정지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또 이런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흡수하셔야 됩니다. 네, 암호화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의 금융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적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뭐 유럽, 뭐 미국, 기타 선진국들이 다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늦냐 빠르냐 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맨날 뭐 옛날 우리 선생님, 뭐 학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맨날 했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건 꼭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좀 쓸만하다. 라고 항상 주장했던 게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또 했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면 이렇게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됩니다. 예, 저도 맨날 재미없는 내용은 좀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봐요. 왜냐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챙겨 드려야 되고 저도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한 단계 더 앞을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또 잡설이 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